시간대별로 타임 분리해서 들어갑니다. 무기체계에 의한 게임 체인저도 중요하겠지만 편대군을 구성하는 이유는 작전 상황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밀리터리 커뮤니케이터 진격의 아재 아재고고 김동경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작전의 지휘관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적의 주요 시설을 타격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 공군의 임무를 보겠습니다.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력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전력이라고 한다면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한 F-15K 슬램 이글이 있죠. 비스텔스급 전투기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500km 이상의 KEPD-350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을 핵심 무장으로 운영을 하고 일반 목적 폭탄, 제2단 외에도 LGB 등 다양한 무장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작전에도 투입하기에 좋은 전력입니다. 또한 제가 탔던 비행기가 있죠. 한국의 주력 전투기로 다양한 정밀 유도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F-16 계열 전투기가 있습니다. 현재 공군의 주력 전투기 중에 하나이죠. 가장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는 기종이기도 합니다. 이 F-16도 계속해서 성능 개량을 진행하면서 네트워크 중심 작전의 수행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어서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전력입니다. 자, 여기에 4세대를 뛰어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가 있죠. 다양한 정밀 유도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스텔스 전투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핵심 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많은 전력들을 어떠한 항공기를 어떻게 묶어서 어떤 시간대에 들어가느냐, 또 어떤 순서로 투입하느냐, 이런 것이 바로 작전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즉, 무기체계 각자의 문제가 아니라 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혹자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 좋은 비행기 우리 있잖아요. F-15K 이걸로 편대군을 타고 구성하면 되죠. 좋죠. 아니면 KF-16으로 다 맞추시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공군에 F-15K나 KF-16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 편대군을 조직하는 이유, 우리가 옛날 전쟁들 많이 보시죠. 개인 단병 전술이 아니라 진법을 써서 싸우는 전투를 수행하는 거죠. 이 진법을 사용하는 이유, 즉 편대군을 구성하는 이유는 우수한 전투기, 그리고 성능이 좀 떨어지는 전투기, 이 모든 전투기를 묶어서 어떻게 전력을 하느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이 편대군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좋은 전투기로 다 만들어서 편대군을 들어가는 게 좋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은 하이, 미디움, 로우 전투기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전력들을 어떻게 복합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은 적의 핵심 표적을 타격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계획이 되는지, 편대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시간대 어떤 전력들이 들어가는지, 바로 이러한 편대 운영의 과학, 그리고 그 숨은 원리, 이러한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작전 목표가 먼저 상정이 돼야 됩니다. 아까 여러분이 사령관이라고 했을 때 또는 합참의장으로 했을 때 적의 핵심 표적을 타격하라는 작전 목표를 상정을 했죠. 그러면 이 작전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 세부적인 목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적 위협시설 타격. 그러나 예를 들었을 시 공군의 전력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공군의 입장에선 다른 목표들이, 세부 목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의 작전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목표, 적의 핵심 무기시설 파괴, 그리고 그 핵심 무기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적의 방공망, 즉 제공권 확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제공권, 공중우세라고 하는 것은 작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공군의 위협을 제거를 해야 사령관 또는 지휘관의 작전 목표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게 됩니다. 공군은 제공권을 장악하는 군대 아니냐? 아닙니다.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제공권을 빨리 확보를 하는 게 공군의 임무지, 제공권을 확보하는 게 공군의 임무가 아닙니다. 왜냐고? 지상군, 해군,
공군 모든 전력이 있지만 다른 군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공군에 선제된 위협을 먼저 제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공권을 먼저 확보를 하는 거죠. 하지만 현재 작전 목표는 제공권 확보가 아니죠. 핵심 시설 타격이죠. 그러면 세부의 작전 목표는 제공권 확보. 제공권이란 내용 자체가 상당히 큰 영역입니다. 그래서 국지적인 공중우세 확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조차도 제공권이란 얘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제공권, 배타적인 전 영역에서의 공군력이 우리의 영역이 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공권이란 얘기보다 공중우세, 그리고 작게는 국지적 공중우세 이런 얘기로 들어가게 되죠. 이것은 합동군 사령관 또는 합참의장의 작전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공군의 세부 목표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이번 작전은 적의 모든 감시 시스템 그리고 대공 시스템들을 무력화하는 가운데 공격편대가 적의 핵심 지휘부 또는 탄도미사일 기지 전력과 같은 전략적 목표를 제약 없이 정밀하게 타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작전 목표 그리고 세부 목표가 나왔죠. 그러면 이 편대군 우리 전력을 어떻게 짤 것이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적의 위협이 되겠습니다. 위협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위협이 되겠지만 지금 예를 상정한 공군 전력이라고 했을 때 공군에 대항하는 위협이 되겠죠. 지대공 무기 체계, 그리고 적의 방공 미사일, 고사포, 대공포, 그리고 적의 요격 전투기들이 되겠죠. 이 위협들을, 공군에 대한 위협들을 포괄적으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IADS, Integrated Air Defense System이라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통합 방공망 체계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체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지도는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방공망 배치도입니다. 공군에 대해서는 이 대공 위협이 되겠죠. 전쟁 초기에 연합군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라크가 구축한 통합 방공 시스템 IADS였습니다. 이름이 칼이었죠. 거꾸로 하면 이라크. 레이더 사이트, 지대공 미사일 포대, 요격기지, 적의 비행장, 공군에 대한 위협들이 이라크 전역에 촘촘하게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장거리 샘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장거리 샘이라고 하는 것은 원거리까지 타격 가능한 지대공 미사일이 되겠죠. 레이더로 유도되는 지대공 미사일이 되겠는데 이 원거리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연합군의 고가치 자산, 우리 전투 전력들이 아닌 지원 전력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부를 위한 미사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 장거리 샘 내에 중거리, 단거리 샘, 우리가 SA2, SA3라고 하죠. 이런 단거리 샘들이 촘촘하게 중간중간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를 좀 낮춰서 우리 레이더로 유도되는 대공포, 그리고 레이더로 유도되지 않는 고사총, 그리고 만피트 이하는 우리가 맨패드라고 하죠.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 촘촘하게 핵심 지역들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들을 봤을 때 공군 전력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겠죠.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적의 비행장. 이런 방공 전력들이 지대공 시스템이 있는 중간중간에 미그 전투기들이 떠서 핵심 지점, 장거리 샘 이내 지점 어느 지점에서 컴뱃 에어 패트롤, 전투 초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거리 샘의 바운더리를 들어오는 연합군 전투기들을 노리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전력들이 각자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지휘 통제 센터, 우리가 커맨드 앤 컨트롤이라고 하죠. 이 통제 센터에 모여서 연합 방공, 합동 방공 시스템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IADS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많이 아시는 분은 질문을 하나 하실 거로 보입니다. 왜 장거리 샘 내부에서 적의 미그기들이 캡을 치고 있을까요? 연합군 전투기들은 먼 거리 가서 먼저 전투기가 들어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당시 이라크가 가지고 있는 공중 전력들은 대부분 구소련, 러시아제들이죠. 이쪽의 방공 시스템은 공군 전력, 즉 요격기가 먼저 나가서 최외곽 방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로 먼저 방공을 합니다. 그래서 방공군이라는 시스템이 따로 있죠. 즉 본토를 방어하는 최우선 전력은 방공 시스템입니다. 연합군 측은 전투기가 되겠죠. 그래서 미사일 시스템이 먼저 방어를 하고 그 내에 뚫고 들어오는 전력들을 미그기들이 중간에서 컴뱃 에어 컨트롤,
캡을 치고 있다가 대응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당시에 미국이들은 임무 자체가 요격 임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나가서 자율작전을 하는 그런 임무를 해보지 않은 그런 전략적인 그리고 밀리터리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거리 셈의 바운더리 내에 뚫고 들어오는 전력에 대해서 대응하는 역할들을 미국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연합군과 구소련의 밀리터리 독툴이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꽤 고도화되어 있었죠. 세계에서 첫 번째 내지 두 번째를 가지고 있는 방공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뚫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편대 구성과 작전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예전에 우리가 배웠었죠. 앞쪽에 전자전기들이 한 무력화, 시드라고 하죠. 뒤쪽에 우리 암 캐리어가 가면서 직접 타격하는 이 장면은 디드라고 합니다. 디스트럭션, 아예 파괴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편대가 가장 이상적일지 고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 공군 중령 제임스 R. 브런지스인데요. 그가 제안한 편대 구성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편대군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편대들이 있죠. 이 편대들을 패키지화해서 군집으로 모아놓은 것, 이것을 편대군이라고 합니다. 자, 편대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먼저 적의 위협이 있습니다. 샘 사이트, 지대공 미사일들이 있죠. 거기에 레이더 사이트, EWGCI, 요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EWGCI, 그라운드 컨트롤 인터셉터. 그래서 요격기들이 GCI의 명령을 받고 있죠. 자율작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합 방공망 시스템 내에서 위협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들의 위협 범위. 그리고 그 안에서 적의 전투기들, 그리고 GCI 레이더가 있죠. 이 모든 것을 통합 방공 시스템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적의 전투기 기지는 없지만 멀리서 날아왔겠죠. 네, 저의 타격 목표는 여기 어딘가 있을 것입니다. 타격 목표를 방어하기 위해서 적의 방공망 시스템들이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그림이 있습니다. 앞쪽에 번개같이 찍찍찍하는 모습들이 있는 비행기가 있고 그 뒤에 ARM이라고 안티 레디에이션 미슬 캐리어라는 전력들이 보입니다. 그 뒤에 Friendly Fighter Cover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번개 같은 것은 전자전기죠. 모든 편대군에 앞서서 전자전 임무를 수행하는 전자전기들이 일선의 패키지, 첫 번째 패키지 1에 선두에 들어갑니다. 이 전자전기는 first in, last out. 갔다 들어오지 않고 적지에 들어가서 모든 편대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last out, 마지막에 나오는 전력입니다. 전자전기 갔다 들어오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적의 위협 범위 내에서 머무르면서 모든 편대군이 안전하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지원해주는 게 전자전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게 번개가 이렇게 나가니까 적의 위협 바운더리가 이만큼 있었던, 예를 들어서 SA5의 위협 반경이 앞쪽으로 이렇게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편대군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돌파구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뒤쪽에 암 캐리어가 있죠. 암, 안티 레디에이션 미슬. 이 전력은 같이 갑니다. 무력화시키는 거와 직접 타격하는 건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무력화시키지만 이런 미사일들이 활동하는 레이더, 왜냐하면 전자전에도 살아남는 미사일들이 있기 때문에 활동하는 레이더들을 직접 타격하는 임무를 이 암 전력, 암 캐리어들이 하게 됩니다. 전자전기가 적의 레이더 성능을 어느 정도 다운그레이드 시켰다고 해도 계속 살아있을 수 있고 우리가 편대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 거리 내에서는 레이더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활동하는 레이더의 센서를 받은 우리의 암 캐리어들이 직접 대레이더 미사일을 발사해서 레이더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레이더 GCI, 레이더가 무력화되면 나머지 샘들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편대, 패키지 바디에서 들어가면서 폭탄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크게 보면 어떻게 작전의 구도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도식에 안 보이는 전자전 전력이 하나 있습니다. 후방에서 전자전을 수행하는 원거리 스탠드업 제머가 있어요. EC-130H 컴파스 콜. 우리가 오퍼레이션, 작전을 수행하는 전 지역에 대해서 원거리 제밍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되면 적의 방공망뿐만 아니라 모든 전력, 운용할 수 있는 C2 또는 C4I, 현재는 C4I라는 얘기를 하는데 C2 전력에 대한 모든 능력을, 예를 들어 95%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10에서 20%를 미리
다운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편대군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도와주는 거죠. 이게 에스코트가 아니라 원거리 제모 EC-130 컴파스콜이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 에스코트 제모, 이제 얘기할 EF-111 또는 EA-6 프라울러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뒤에 들어온 편대군들을 에스코트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자전 능력, 그리고 소프트 킬, 하드 킬, 우리가 얘기하는 시드, 디드 임무로서 에스코트를 하는 겁니다. 현대에는 EA-18G 그라울러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제모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날개에 AN, ALQ, 218, RWR, 그리고 ALQ 99 제밍 파드로 강력하게 무장을 하고 강대역 제밍 또는 스팟 제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그라울러는 본체가 F-18이었죠. 기동성이 뛰어나서 폭격 편대와 함께 이동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뒤에 있었던 컴파스콜 같이 수송기나 비즈니스 제트가 아니라 전투기 기반이기 때문에 편대군들과 같은 속도로 같은 재원으로 들어가면서 임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현대 에스코트 제모들이 전투기 플랫폼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에스코트 제모. 근데 에스코트 제모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원거리 제모는 적의 위협 밖에서 임무를 하죠. 에스코트 제모는 적의 위협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전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적의 레이더가 더 크기 때문에 파워가 더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공기의 제모가 아무리 세더라 하더라도 적의 레이더를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전자과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에스코트 제모는 위협 범위 내로 들어가서 위협에 노출된 상태에서 임무를 하는 것이죠. 상당히 위험한 임무를 합니다. 그냥 혹자분들이 얘기할 때 그냥 전자파 쏘는 것이 아니야? 아닙니다. 적의 위협 내에서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적의 지대공 미사일들, 그리고 적의 요격 전투기들, 이걸 항시 보면서 전자전을 수행하는 거죠. 이게 에스코트 제모와 스탠드업 제모의 차이점입니다. 스탠드업 제모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아니라는 걸 아셨죠. 그래서 두 가지 제모가 같이 일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제모 뒤에 붙어 있는 전력들이 옵니다. 아까 암 전력, 암 캐리어라고 얘기했는데 하이 스피드 안티 레디에이션 미사일을 발사하는 항공기들이 있습니다. 이 항공기들을 통칭하는 용어가 있죠. 이미 많이 아실 겁니다. 와일드 위즐이라고 하죠. 이때 당시에는 F-16 CJ 항공기가 와일드 위즐로 사용됩니다. 이 와일드 위즐 F-16 CJ 항공기는 함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그림에서 전자전으로 적의 레이더를 어느 정도 무력화시켰지만 살아있는 레이더에 대해서 위협 범위 내로 F-16 CJ가 들어가면 미사일이 발사하기 위해서 레이더 락온을 하죠. 이 순간 이 레이더가 나를 쏘고 있는데 이 쏘고 있는 레이더의 빔을 쫓아서 한 미사일을 발사해서 적의 레이더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개의 전력은 적 위협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위험한 임무를 하는 전력들입니다. 최근에는 함의 개량형인 AARGM ER이 등장했는데요. AGM-88 에코 AARGM은 적 방공망 억제 또는 파괴, 시드, 디드에 사용되는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여기에 사거리를 연장한 AARGM Extend Range는 F-18EF에 통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독자적인 시드 전력으로 독일 공군이 2023년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를 레이더 무력화를 위한 전자전기로 전환하기로 공식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전투기 편대들이 있죠. 보통 몇 대가 배치되는지 어떻게 배치되는지는 계획하는 분의 마음이지만 위치는 제모와 와일드 위즐 뒤쪽에 따라 붙습니다. 아마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에 요격기들이 있었죠. 미그 27, 23, 29들 탐지해서 이 전자전기 그리고 와일드 위즐에 대한 위협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뒤쪽에 바로 배치가 됩니다. 현대 전투기로는 엄청난 능력을 자랑하는 F-15EX 이글2가 원거리에서 적 전투기를 제압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즉 우리가 얘기하는 BVR, Beyond Visual Range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방의 에스코트, 우리의 에스코트 제모와 와일드 위즐 전력들을 보다 원거리 또는 적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능력들을 더 크게 늘어난 것이죠. 그렇게 되면 편대가 이 간격이 붙어 있더라도 적에 대한 위협 반경이 더 늘어나겠죠.
자, 여기서 재밌는 항공기가 하나 나옵니다. F-117 나이트호크죠. 이 F-117은 특유의 기체 구조 설계와 레이더파 흡수 소재 덕분에 사실상 이라크 통합방공 체계에서도 탐지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라크의 IADS 통합방공체제의 지휘통제시설, 이 센터를 향해 은밀하게 침투해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스텔스 침투와 공격 능력이 더욱 강화되죠. 운영될 수 있는 스텔스기로는 대한민국도 가지고 있죠. F-35A, 내부 무장창에 GBU-53, SDB-2, JDAM 등 정밀 유도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전략 스텔스 폭격기 B-2가 있죠. 10,000km 이상의 작전 반경을 가지고 대륙 간 공중급유를 받아서 직접 침투가 가능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F-22 랩터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F-22는 스텔스 전력이기도 하지만 공중우세 전투기로서 세계 넘버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키지 1번 패키지, 우리가 패키지 넘버1이 적의 통합 방공망 체계를 무력화하고 길을 열게 되면 그 뒤에 비로소 본대, 패키지 2 또는 패키지 3 이런 전력들이 따라붙습니다. 이 패키지 1과 2 이런 전력은 적의 위협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게 꼭 정답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도식들은 하나의 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 공격부대, 패키지 본대라고 합니다. 이 본대가 들어옵니다. 패키지 1이 통합 방공망 체계를 제압하면 그 뒤에 들어오면서 그 항공기들 패키지 1의 보호를 받아서 바로 들어가면서 타격하는 그런 임무들을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실제적으로 우리 사령관의 작전의 의도가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서두에서 패키지, 우리 편대군을 구성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각 전력들의 장점을 살려서 임무를 수행한다. 이게 편대군의 효과, 목적입니다. F-15K가 원거리에서 들어간다면 500km 이상의 타우러스를 먼저 발사를 하겠죠. 왜 우리가 적의 위협 범위 내에 먼저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들어가면서 적의 C5I 노드, 지휘시설, 통제시설, 그리고 샘사이트 방공시설들을 먼저 제거하면서 들어가겠죠. 만약에 원거리 미사일들이 없다면 패키지 바디를 통해서 아까 설명했던 임무들이 더 긴박하게 들어가겠죠. 하지만 지금 무기체계, 과학기술 무기체계가 발전되면서 원거리 무장들을 먼저 투사를 해서 이미 적의 위협 범위 밖에서 우리가 작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좋아진 스텔스 능력으로 이런 방공 능력을 유유히 회피해서 적의 중심부까지 들어갈 수 있는 F-35A 같은 전력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스텔스 전력은 우리가 전략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군만 작전을 하느냐, 우리 합참의장 또는 합동군 사령관의 작전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효과적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공군만 사용할 것이냐, 육군 같이 할 것이냐, 해군을 같이 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군이 들어가기 전에 가장 효과적인 무기체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거기에 이미 파견되어 있는 해군의 무기체계죠.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공군 전투기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발사되는 순항 미사일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토마호크 미사일이죠. 이때도 이미 들어가면서 전자전기에 앞서 주요 표적들을 먼저 타격하는 토마호크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즉 어떤 작전을 할 때 공군이 주요 작전을 하지만 해군이 또는 지상군이 지원을 하는 역할, 이게 합동군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지상군이 주도사령부가 돼서 어떤 작전을 한다면 해군과 공군도 주도사령부를 지원하게 하는 지원사령부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작전은 공군의 작전이죠. 공군이 주도사령부로 있는데 어떤 군이 나를 지원할 것이냐, 해군이 지원하는 지원사령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작전 계획이 일어날 때는 공군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합동군 전체가 하고 어떤 무기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어떤 합동군의 모든 화력들이 적용되는 걸 보셨습니다. 근데 이게 동시에 진행될지 시간대별로 진행이 될지는 표적과 우선순위, 그 전쟁에 대한 위협 상황 분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발사가 될지 그 후에 발사가 될지 아니면 표적을 한번 타격하고 다시 발사가 될지, 이런 것은 계획 단계에서 보고 한번 계획을 실행하고 다시 달라집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한 순항미사일 같은 전력들은 대부분
공군의 타격 이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육군에서도 얘기하죠. 시드 사격 이런 역할로 먼저 사용이 되죠. 자, 여기서 편대군이 들어가면서 아까 얘기한 전자전 자산들이 적지에서 계속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대군이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그냥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시간대별로 타임 분리해서 들어갑니다. 패키지 1의 1파가 몇 시에 들어가서 임무를 활동한 2파, 3파들이 다른 비행장에서 떠서 랑데뷰를 해서 이 지역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분 간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몇 분 간격으로 들어가게 된 내용은 무장이나 위협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소 몇 분 이런 게 있을 수 없고 편대군 지휘관이 몇 시에 언제 타격을 해라 이런 시간들을 주게 되면 그 시간에 맞춰 그 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1, 2분 내에 전자전기 그리고 함전력들이 편대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때 에스코트, 나왔다가 들어갈 때 에스코트, 아니면 적지에서 돌면서 에스코트. 이거는 위협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에 잘 웰메이드, 잘 계획된 전자전, 그리고 암캐리어들, 그리고 스텔스 전력, 그리고 패키지 본대.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런 전력이 없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죽은 줄 알았던 방공망이 살아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걸프전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패키지를 구성해서 들어가는데 E6B 프라울러가 와야 되는데 기체 고장으로 오지 못한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다른 함전력도 없었고 전자전만 커버를 받는 편대군이 들어가는 전력이 있었는데 전자전 항공기에 커버를 못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패키지 4대가 먼저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4대가 들었는데 이미 적의 위협은 적의 SA-2-3들이 거의 무력화됐기 때문에 들어가도 될 것이다 라고 정보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편대 4대가 유유하게 들어가죠. 어떤 대응을 유지했느냐? 지금 이렇게 보이시지만 이렇게 대응을 들어가진 않습니다. Tactical Formation, Line of 대응이라고 넘버 1, 2가 약 1.5마일 정도 분리해서 들어갑니다. 2대가. 그리고 3, 4는 뒤쪽에 한 6마일 정도 분리해서 들어오게 되죠. 우군 지역에서는 넘버 2가 이런 식으로 붙어요. 넘버 1 뒤쪽에. 우군 지역. 왜냐하면 뒤쪽에 우군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적지로 들어갈 때는 라인 오브 레스트, 택티컬 포메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왜냐? 제 후방을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내 넘버 2의 뒤쪽까지 다 확인이 되거든요. 뒤쪽 2마일 이상 확인하게 됩니다. 2마일 이상 확인한 이유는 적의 열추적 미사일들이 위협 반경 2마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편대를 거기에 유지해서 넘버 2도 넘버 1을 보면서 뒤쪽을 같이 확인하면서 적지로 들어가죠. 여기서 볼 때는 적의 아까 요격기들, 후방으로 들어오는 요격기들도 보지만 이제 전방으로 갈 때는 샘사이스트, 적의 레이더 이런 거를 RWR 확인하면서 들어가겠죠. 근데 전자전에 커버를 못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부터 엄청난 RWR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1어클락 샘, 2어클락 샘, 3어클락 샘, 샘들이 다 제거됐다며 들어갑니다. 1 and 2. 거기에서 넘버 1, 넘버 2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샘에 맞은 거죠. 넘버 2를 향해서 샘 6발이 날라옵니다. 넘버 2 없어졌어요. 여기서 라디오 콜이 들립니다. 넘버 1이 갑자기 보다가 전투하면서 회피하려고 보는데 넘버 2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있었는데 어디 있지? 넘버 2 어디 있어? 넘버 2 어디 있어? 넘버 2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6마일 이후에 들어오는 넘버 3와 넘버 4. 무슨 일이야? 샘이 날라. 샘이 있대. 3, 4 서로 교신합니다. 샘이 있다. 조심해. 나도 와. 3어클락 엄청난 회피 기동을 합니다. 속도가 300에서 200나트가 떨어집니다. 전수 기동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죠. 샘이 옆으로 막 비껴서 올라가 안 맞았는데 넘버 4 옆으로 샘이 3발이 날아가는 게 보입니다. 우리가 전자전기가 전자전만 한다 생각했지만 이런 에스코트를 받지 않았을 때 본대가 닥칠 수 있는 위험을 실제로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오는데 넘버 2가 없어지고 넘버 4도 없어졌어요. 윙맨이 없어진 리더는 살아 돌아올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 조종사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편대기를 잃은 이런 패키지 바디 정말 비참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적의 요격기 시그널도 나옵니다. 멀리 외에 AWACS에서 얘기합니다. 불사에 어디서부터 적의 요격기 등장. 미사일로 2대가 격추됐는데 2대도 6마일 떨어져서 혼자 와야 되는데 요격기까지 나타나는 상황. 우리의 전자전 에스코트 전력이 없다면 이런 상황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있었습니다. 전자전으로부터 방공망을 다 제거를 했다고 들었지만
실시간 에스코트를 받지 못했을 때 살아난 적의 방공망. 우리 패키지 본드에 엄청난 50% 4대 중에 2대가 격추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미래 전장에 대한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점들이 좀 더 있습니다. 지금 예를 걸프전 1991년으로 들었지만 지금의 현대 통합 방공망 시스템은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죠. 그리고 게다가 AI 기술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AI는 현대군, 전자전, 그리고 함, 캐리어들의 능력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시하고 있겠죠. 그들의 전술까지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갔던 스텔스, 근데 이제 안티 스텔스 기술도 엄청나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죠. 거기에 드론 또한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멈티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죠. 우리의 전투기 그리고 드론 전투기. 이제는 전투기가 적의 드론 전투기와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겠죠. 때문에 이제 단순히 적의 통합 방공망을 뚫는 법 이런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AI, 전자전, 스텔스와 안티 스텔스, 그리고 드론, 그리고 이전의 사이버전 이러한 영역들까지 구성해야 되는 그런 편대군 계획이 필요해야 되는 시점이 왔고 우리의 공중작전 또한 이런 변화 속에서 계속해서 진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기체계에 의한 게임 체인저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무기체계들을 어떻게 계획해서 이 전력들의 장점을 극대화할 것인가, 이게 바로 작전의 영역이죠. 아트 오브 워의 영역이죠. 이것은 사람이 해야 될 영역입니다. 지금까지 밀리터리 커뮤니케이터 진격의 아재, 아재고고 김동경이었습니다.